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잘못 뽑았다면서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불공평한 처사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자신은 법무장관과 법무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40년 정치인으로 일한 존 맥케인 의원이 뇌종양인 게 알려진 뒤 가장 먼저 안부 인사를 한 사람은 당도 다르고 선거에서 라이벌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 오바마의 마지막 웃음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살인죄에서 무죄였지만 흔한 범죄로 9년을 옥살이한 O.J. 심슨 가석방 청문회가 1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LA타임즈는 배심원 제도를 가르쳐준 심슨 덕분에 오늘은 미국의 가석방 제도를 배우게 됐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의대학장을 오래 그 자리에 둔 USC 총장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총장을 바꿀 것인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세계에 좋다는 지적이 미국 밖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직업을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한 사람을 이제 본인의 상사로 모시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그 사람이 상사가 자리에 올라간 뒤에 본인을 좀 중요한 자리에 앉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사람 잘못 뽑았다. 나한테 너무 불공평하지. unfair to 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법무장관에 대해서 어제 한 말인데 그것도 가짜 뉴스다, 믿지 말아라, 읽지 말아라, 날이면 날마다 거의 얘기를 해왔던 대통령이 말하는 가짜 뉴스군. 뉴욕타임즈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앉아서 50분 동안이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좀 쇼킹하다고 할까요? 그 내용이 이 부분이었는데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인들 예외가 있겠어요. 본인이 지명을 하고 또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고 그 청문회 통과할 때도 과거에 이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였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등등등. 그런데도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막아주면서 연방 법무장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너무 힘들어하는데 법무장관이 본인이 청문회 할 때도 밝히지 않은 것이죠. 러시아 대사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러시안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법무장관으로서 본인이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케이스에서는 빠지겠다 했더니 대통령이 내가 법무장관 잘못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잘못 뽑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So Jeff Sessions takes the job. Gets into the job, recuses himself. I then have, which frankly, I think is very unfair to the president. How do you take a job and then recuse yourself? If he would have recused himself before the job, I would have said, thanks, Jeff, but I can't, I'm not going to. 네. 대통령이 very unfair하다고 얘기를 했군요.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 일자리를 가졌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그 사건에서는 빠지겠다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에게 너무 불공평한 것이고 미리 그 일에서 빠지겠다고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뽑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여태까지 오늘이 대통령이 딱 임기 6개월째 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뽑아놓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레코딩 다 한 것인데도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대통령을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법무장관이지만 알라바마주의 상원 의원이었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마침 기자회견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죠. 대통령이
당신이 너무 언페어하다고 잘못 뽑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제프 세션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사임한다고 할까? 아, 자존심도 상하는데 사임을 하지 않을까? 그 대통령 그 말은 사임하라는 말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사임하면 지금 뭐 부장관이 대행을 해야지 될 텐데 로젠스타인 부장관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럼 될까?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제프 세션스가 나는 안 물러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nd this Department of Justice will continue every single day to work hard to serve the national interest, and we wholeheartedly join in the priorities of President Trump. He gave us several directives. One is to 뭐 대통령이 나에게 일하라는 방향 제시도 했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ismantling of the largest dark website in the 네, 그리고는 이제 너무 we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We love 우리 법무부를 너무 사랑하고 we love 이 포지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하겠다 하는 게 법무장관 얘기입니다. 상당히 미국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새로움에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왜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도 대통령을 만드는데 뭐 말 그대로 정말로 1등 공신이었는데 뭔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사람 파이어 되는 건 아니야 했는데 파이어 안 됐고 지금까지 대통령 가까이에 있잖아요. 한때는 대통령이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갈 때 넌 이 비행기에 타고 오지 마 해서 다른 비행기에 추가로 타고 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관계 정상 회복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 본인이 해고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구 비난을 하더군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려고만 생각했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만약에 이제 사업체 같은 것까지도 러시아 스캔들 조사하면서 하면은 그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뉴욕타임스 2명 기자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주 스페셜 심층 취재하는 기자들이 한국 관련 보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 나의 사업체까지 손댄다면 내가 뭐 러시아에서 돈 번 것 하나도 없는데 뭐 말들은 이래저래 하지만 난 러시아를 상대로 돈 번 것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레드라인이라고 했고 연방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해고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비난을 했는데 어제 50분 인터뷰에서 딱 한 사람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인데 도대체 너무나 아주 즐거운 어느 것보다도 즐거운 그런 만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Really pleasantries more than anything else. Was not a long conversation, but it was, could be 15 minutes, just talked about things. It was very interesting. We talked about adoption. You did? Russian adoption, yeah. I've always found that interesting because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언제나 러시안 아이들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안 변호사와 만나서 뭐 처음에 했었던 얘기, 나중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만 같은 이슈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이제 두 번째 미팅을 말했어요. 좀 전에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디너 파티에서 백악관에서는 뭐 몇 분 정도 채팅이 다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한 15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계속 뉴욕타임스와 전쟁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페이크 뉴스다 뭐 그런 신문을 보느냐 독자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취임 6개월을 맞아서 특별 인터뷰를 할 때 선택한 언론은 뉴욕타임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오늘 아침 뭐 아마 세계 정치계의 탑뉴스에 속할 겁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 1987년부터 연방 정치인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년인가요? 40년 맞죠? 2000, 그 전부터도 또 일하고 했으니까 한 40년 정도 정치 그 경력이 있는데 결국은 아주 그 빠르게 번지고 드문 그런 그 뇌종양으로 지금 마요 클리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료가 힘들고 뭐 쉽게 없앨 수 있지만 다시 또 그 뇌종양이 나타나고 그래서 미 암협회에서는 55세 이상이 지금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과 같은 암으로는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을 4%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맥케인 상원 의원이 80세입니다. 아마 그 화학 치료, 뭐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하려면은 어쩌면은 몇 주일, 어쩌면은 몇 달 정도 걸리죠. 오늘은 일단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직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야박하게 미국 정치계에서도 그럼 다음 주에 또 다시 그 오바마 케어 없애는 투표를 한다는데 투표에 참여 못 하겠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지금은 존 맥케인 상원 의원 표가 한 표 있든지 있지 않든지 통과되는 것은 거의 지금 그 불가능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포로로 잡혔다고 해서 나는 지는 사람 싫다, 잡힌 사람 싫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그 와이프와 함께 성명해서 맥케인 의원이 언제나 그 파이터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암이 사람을 잘못 찾았지 맥케인이 전투사인데 이 싸움에서도 이길 겁니다. 그 암이 종양이 아무리 터프해도 맥케인이 더 터프합니다. 역시 공화당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얘기를 했고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의 원내대표는 싸우는 데서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뭐 민주당의 수많은 사람 척 슈머 등등이 얘기를 했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요. 조 바이든 부통령 아들을 역시 같은 암으로 얼마 전에 지난해 5월이었던가요? 잃었죠. 그 조지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모든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그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회복될 것이다 하는 위로 겸 격려 겸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죠. 존 맥케인 의원은 그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또 2008년도에 대선 라이벌이기도 했고요. 미국의 영웅, 내가 아는 한 가장 용감한 군인이었는데 암이 맥케인 당신을 누르지 못합니다. 암을 꽉 눌러주십시오. 이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맥케인 의원에게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로서 그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얘기를 할 때 타운홀 미팅 같은데 이제 뭐 토론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혼자 타운홀 미팅에 가서 본인의 지지자들과 뭐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아니 그 버락 오바마는 그 무슬림이잖아, 이슬람교 신자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 맥케인 그 후보가 그때 본인의 정말로 강력한 라이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 사람 무슬림 아니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그 자신의 지지자에게 얘기를 해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아주 그 지금도 생각이 나고 아마 그 장면 하나로 버락 오바마라는 민주당 정치인과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 정치인은 영원한 그 변치 못할 그 우정을 가진 친구가 되는데 어느 정도 힘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맥케인 가족 메건 그 맥케인이 뭐 젊지만 아직 30 조금 안 됐죠. 이제 아버지 닮아서 어떤 그 정치적인 컬럼니스트, 어피니언 리더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 지금 정말 불안합니다. 가장 침착한 사람이 암 환자인 아버지예요. 그 잔혹한 암이라는 적이 아버지를 여러 방면으로 괴롭히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아버지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를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든 미국인들이 다 지금 맥케인 의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왜 부자가 자신들이 그 겪어보지 않은 것을 부자가 아니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겪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될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이 되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일을 이뤄내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그 용기와 배려와 섬세함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상원 의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지금 앓고 있는 뇌종양이 에드워드 케네디 그 상원 의원도 숨진 바로 그 뇌종양입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뭐 가문이야 그 형이 존 F 케네디니까 굉장히 부자잖아요. 부자인데도 이 가문에는 많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케네디 가문에 뭐 바깥에도 나오지 못한 누나도 있었고 에드워드 케네디도 본인의 그 자녀 가운데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된 그런 아들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이제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은 그나마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빨리 다 고쳐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헬스케어 개혁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그 공화당 그 리처드 닉슨과 뭔가 조금 그 결국 힘겨루기를 하다가 본인이 양보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뤄내지 못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헬스케어 전 국민의 건강보험화를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의 잘못 판단과 실수로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또 친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장 친했던 인물이 클린턴 가문이잖아요.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의 그때까지 대부였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라는 신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임기 2기 난 대통령 안 해도 좋다. 어떻게 미국이 가장 부자 나라인데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이제 그 헬스케어 개혁안을 통과를 시킨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쭉 그 흘러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미국인데 1995년도에 그 전해에 저질러진 그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오제이 심슨이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오제이 심슨의 가석방이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42분 남았습니다. 그 내용도 좀 전해드리고 헬스케어도 뭐 이제 테크니컬리 복잡한 얘기는 안 전해드리겠어요. 흐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쉽니다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미국 날짜가. 어쩜 이렇게 빠르죠? 오늘의 미국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십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수요일인데 공화당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밤 늦게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3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쉬운 2명이잖아요. 연방 상원이. 그런데 다음 주에 일단 새로운 대체안 없이 오바마 케어 없애고부터 보자 하는 이 안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40표 정도 나올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2026년이 되면은 3,200만 명 정도가 또 보험을 잃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도 다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하자 할 때 이미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야 하면 안 부르는 거예요. 수잔 콜린스 의원이 계속 지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폐지안에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예 그 시간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모임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늦게 말을 하니까 이미 뭐 연방 상원 의원 스케줄이 좀 바빠요. 다른 곳에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있어서 같은 공화당인데도 그 모임에 그 냄새조차도 맡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좀 컴플레인을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바마의 마지막 우승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턱시도 입고 활짝 웃는 그런 사진까지 싣고 어떤 칼럼니스트예요. 해닝거라는 퍼스트 네임이 생각나지 않는데
칼럼을 썼는데 결국은 그 툭툭 튀어나오는 그 인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내 얘기를 했고 지금 그 또 이제 공화당 대통령까지 바뀌어서 아무리 오바마 케어를 없애보려고 해도 그때도 못해서 오바마가 웃었고 지금도 웃었고 지금은 뭐 더 이상 웃을 필요도 없이 마지막으로 웃을 것 같아. 아 지금 CNN 방송에서 그 장면 해주는군요. 네. No, no, ma'am. No, ma'am. No, ma'am. He's a decent family man, citizen that I just happen to have disagreements with on fundamental issues, and that's what this campaign is all about. He's not. Thank you. 네, 지금 사람은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This man, 그는 정말로 좋은 패밀리맨이고 정말 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존 맥케인 의원이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을 방어를 해준 거예요. 자신의 지금 라이벌로 대통령 선거에서 한참 뛰고 있는데 누군가가 비난을 하면은 보통 그 정치인이라면 현대 사회에서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뭐 가만히 있는다던가, 나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 잘 모르겠다던가 하는데 아니라고 no ma'am 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 이제 딱 그 이제 돌려서 화제를 돌려버리는 그런 고결함이 있는 그런 그 정치인입니다. 지금 뇌종양이에요. 네. 아무튼 지금 상태로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자신이 그렇게 방어를 했었던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의 가장 그 역사가가 뒤에 쓸 때는 오바마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헬스케어 안, 유니버설 그 헬스케어 안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물론 오바마 케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오바마의 시그니처 업적은 바로 그 헬스케어 개혁 안인 거죠. 그 안을 그 리필하는 것에 존 맥케인 의원은 투표하지 못할 것 같죠. 지금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어쨌든 대안도 없이 폐지도 없이 다시 월스트리트의 컬럼으로 간다면 이렇게 돼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그렇다고 그 대통령 자리를 도널드 트럼프에게 빼앗긴 것을 완전히 그 대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공화당에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실패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위안은 될 것이다.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공화당은 지금 굴욕스럽잖아요. 굴욕이죠. 상원도 하원도 백악관도 다 공화당인데 트럼프 케어라는 것을 대통령이 또 막 오바마 케어를 그 트럼프 케어가 아니라 오바마 케어를 페일 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표가 줄어드는 거예요.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일단 될 것 같고요. 이제 33분 남았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오제이 심슨이 9년 동안 수감 생활을 잘 했으니까 가석방을 하느냐 마느냐 3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994년도였었죠. 사건이 있었고 백인 와이프였었잖아요. 백인 와이프와 아주 그 젊은 무슨 골드만이었죠. 아내 이름은 니콜이었고 이제 살해를 한 것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장갑이 오제이 심슨 손에 맞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그 당시에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 내리는데도 이게 형사법이니까 의견 일치를 봐야지만 끝이 나니까 처음에는 그 10대 2였는데 나중에 또다시 해서 무죄 판결 12명 전부 무죄다 했는데 그때 그 인종 자체가 어디서 이 배심원 재판이 이뤄졌는가 하는 지역도 있었고 해서 수백 명, 한 250명 정도는 배심원으로 선출됐다. 중간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뭐 그야말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도저히 죽겠다 못하겠다고도 했고 해서 마지막 12명은 흑인이 9명, 백인이 2명, 히스패닉이 1명이었습니다. 배심원 가운데서. 그리고는 여자가 10명이고 남자가 2명인데 보통 그 흑인 여성들은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크게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크게 막 동정심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갑 때문에 그 증거 채택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나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배심원 제도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또 배심원들 가운데서 교육을 또 못 받고 어떠한 그 판단력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교육 수준이 많았었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 뭐 형사 범죄를 판결을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졌고 대신에 이제 민사 재판에서는 졌기 때문에 오제이 심슨이 수많은 그 배상금을 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요? 2007년도에 네바다에서 호텔에서 다른 여러 명 이제 총도 쥐고 있었고요. 호텔방에서 강도, 뭐 납치 한 12개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그 오제이 심슨에 관한 그 기념물을 오제이 심슨은 내 거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강탈했기 때문에 내가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해의 그 범죄 전과도 뭐 어느 정도는 다 또 그게 이제 가만히 됐겠죠. 해서 33년 징역형을 받고 9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모범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가석방이 되느냐. 보통 이제 가석방 청문회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몇 주일 뒤에 발표하는데 오늘은 너무나 그 센세이셔널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바로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제이 심슨이 이제 가석방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오늘 그 사설에서 그 좀 가르쳐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제이 심슨이 가석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 95년도 그 당시에는 배심원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하면서 강도 납치는 폭력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감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중간에 이제 가석방을 하는데 이 가석방 커미션이 4명이랍니다. 지금 라스베가스 그 클락 카운티라는 곳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감옥의 가석방의 그 요건은 감옥의 규정을 잘 지켜서 정말 그 모범수 중에 모범수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대중에게 안전한가 이런 것을 보는데 모든 주가 다 같진 않죠. 또 모든 범죄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주는 여기도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하고 또 다른 주는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감옥이 너무 붐비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 심각한 범죄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가석방 제도라는 것도 주의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은가 이런 것은 이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전에 그 살인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에 반대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동생 누구죠? 로버트 케네디 그 살인범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같은 신문이지만 3명을 납치를 해서 30년 이상 형을 살았던 그런 범죄자는 가석방을 본인들이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 자체의 그 성격도 그렇고 어느 것이 정의라는 것인가 또 생각을 해야지 되고 자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인간에는 그런 모든 것을 해서 이제 가석방에 대해서 오늘 이제 판결을 내릴 텐데 아니 가석방에 대한 그 청문회 결과가 나올 텐데 가석방 시스템 자체도 좀 그 미국에서 개혁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이 내용 말씀드리죠. 어제 그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USC의 그 문제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USC 의대 학장이 2015년도에 이제 그 원래 매춘을 했었던 한 40살 이상 아래인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학장실에서까지 마약을 하고 뭐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도 패사디나 경찰은 그것을 팔로우업 수사도 안 하고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고 뭐 학장은 알고 있었는데도 일주일 전까지 계속 그 아이닥터로 환자 보게 하고 학생들 가르치게 하고 아주 우아하게 그 의대 학장 자리에서만 내려오게 하고 이게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더니 결국은 어제 이제 그 의대에서 학생들이랑 다 모여서 새로운 학장이랑 다 청문회 같은 거 하고 했어요. 이제 타운홀 형식의 미팅을 했는데 새로운 그 학장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전날 그 지금 문제가 된 전 학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제였군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리고 전에는 알코올 그 치료는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근데 마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학교 더군다나 의대인데 이거 전문성 이거 맞는 거야? 아무도 몰랐어? 이 사람이 10년 동안이나 학장을 했는데 총장실에 전화하고 나서는 왜 그 학장 자리를 뺏지 않고
우아하게 하게 하고 계속 환자를 보게 해.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어제 발표한 것이 우리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했거든요. 빨리는 무슨 빨리요? 빨리란 단어 뜻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낸 그런 그 성명을 보면은 LA 타임스의 보도가 다 맞다면 이 전 학장에 치료받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다. 그 전 학장한테 치료받은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군요. 물론 법적으로 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학생들은 젊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이대가. 도대체 총장은 전부터 알고 있고 이 총장을 우리가 계속 둬야지 되는가? 총장을 바꿔야지 되는가? 여기까지 간 거죠. 그리고 결국은 캘리포니아주 메디컬 보드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 사이에도 저는 참 정말 유능한 안과 의사였다고 하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디의 두 사람의 두 개의 인생관을 산 사람한테 연민의 정도도 느끼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좀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줄기를 좀 막아놨어도 시간이 흐르면은 원래 가던 길로 가는데 지금 보면은 과연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까운 가족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와이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조부모까지도 가까운 가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민 행정명령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가족으로 넣어야지 된다는 판결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주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죠.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틈틈이 또 틈을 내서 아주 중요하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또 에어 컨디셔너 용광로 이런 제조 회사 커리어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일자리 안 줄이겠다 해서 만들겠다 1,100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730개 정도는 지켰는데 338개 오늘 이제 없애고 올해 말에 추가로 또 630개 없애고 또 다른 모 회사에서도 또 해고를 하고 이런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 이제 특별히 처음에 임기 초기에 부탁도 하고 해서 들어주고 싶어도 행정부와 잘 지내고 싶어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업의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흐름을 어떻게 대통령 혼자 다 막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아마 남미에서는 처음인가 보죠. 미국보다도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좀 시스템이 좋은 우루과이 그건 아니죠. 네,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루과이의 수도가 몬테비데오인데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를 조금 강하게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마리화나가 우루과이에서도 합법이긴 한데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이 합법화를 시켜서 C부터 담배까지. 그런데 이제 몬테비데오 16개 약국에서 시작을 해서 좀 아주 좀 단단하게 우리가 좀 어떻게 규제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에 가서 쭉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뭔가 또 다른 활동을 하는 연주 활동 같은 것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창조력에는 그만입니다 하면서 제가 기타 연주를 좀 하거든요. 하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캐나다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주가 제한적으로 레저용 마리화나를 지금 허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많은 나라는 그와 반대로 마리화나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밴쿠버에 있는 인터내셔널 카나비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서 우루과이에서 생산되는 모든 마리화나를 수확하고 이렇게 배분하고 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나 봐요.
뭐 12개국 이상에 수출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루과이 보건국에 물론 여러 가지 점검 같은 것을 받아서 하는 거겠죠. 우루과이가 뭐 물론 사회적으로는 조금 진보적이긴 하지만 마리화나는 2013년도에 합법화가 돼서 그때 전에 정말 막시스트 게릴라였던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마약 이런 미국에서 뭐 남미의 마약 뭐 이런 거 단속하고 이런 것에 반대를 했었고 지금 후임인 현 대통령은 타베라 바스케스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지지하진 않죠. 그리고 본인이 뭐 암 전문가니까요. 금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일단 본인의 집권 전에 이게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지 된다 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고 우루과이 사람의 62%는 아직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를 한답니다. 29%만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도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리화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약국에서 팔면은 안 되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뭐 일주일에 뭐 10g 미만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살 때 국가가 전부 이름 뭐 데이터를 확보해라 하는 거겠죠. 지문까지 다 찍어라. 지문 찍으면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우루과이 같은 나라는 뭐 로스앤젤레스보다도 인구가 적을걸요. 한 400만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국내의 마켓이 작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나온 그런 보도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밖에서 보는 미국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영자 신문 가운데서 가장 발행 부수가 높은 신문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아니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아닙니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The Times of India인데 오늘 Times of India에 보니까 인도의 입장에서는 인도와 미국, 인도와 중국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지 되는가? 미국을 외면하고 중국으로 가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 쓰여 있더군요. 인도와 중국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 무역 파트너다는 얘기고 인도와 미국은 뭐 공통점이 많지만요. 민주주의라든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개방, 언론 등등 또 아직까지는 무역도 인도와 미국이 인도와 중국보다는 많고 뭐 미국에 굉장히 많은 시민권, 영주권자 그리고 H-1B 비자로 일하는 인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볼 때는 이제 인도는 중국에 가까워야지 된다 하는 글도 실렸고 그리고 역시 인디아 프레스 에이전시라는 그런 언론이요. 그리고 또 밀레니얼 포스트라는 곳에 이제 편집장 컬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인도인이죠. 난투 베너지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컬럼을 오늘 미국 사람들이 좀 읽을 것 같아요. 미국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세계에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뭐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부 러시아와 잘 지내보려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접근은 해봤었다는 거죠. 왜 접근했다는 얘기겠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긴장을 줄이려고도 그렇고 안 됐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좀 순수한 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또 은근히 실용적이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눈을 보고 저 사람의 눈은 거짓이야 하고 그다음부터 보기 싫어했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해보기는 했는데 안 됐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나토도 러시아와는 참 의도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경쟁자라는 것, 경제나 군사 부분에서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중국이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새로운 실크 루트 만들면서 경제, 군사적으로 그쪽 지역에 지원을 해서 진짜 도전은 미국의 중국이다. 대신에 이제 러시아는 핵도 많고 뭐 우주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강하고요. 군사 능력도 강하지만 이 사람의 얘기예요. 그동안 사회주의 아래 과거에 구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를 지지하긴 했지만 베트남, 쿠바, 중국 정치 철학을 공유하면서 또 사회주의적인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도 지원했지만
직접 그 본인들의 공산주의를 아주 그 멀리까지 이렇게 밖으로 수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 러시아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구소련 때 15개 사회주의 연방이 있기는 했지만 그 뒤에 이제 구소련 해체되고 나서 뭐 90년도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떠나는 것 허락했고 우크라이나가 91년도였었죠. 그리고 나서 뭐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병합하고 뭐 이러려는 시도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 러시아는 그 미국의 직접적인 그런 그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데도 계속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사회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그 무기 문제다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 러시아 정책이 미국의 무기 업계가 성장하는 나토의 일부 국가도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중국과 잘 지낼 때 이제 그 미국과 세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테러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고 저는 이 사람이 그 인도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테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주장을 또 강하게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미국은 아이시스 같은 건 러시아 필요하니까요. 뭐 10살 소년이 놀다가 옛날에 코끼리보다 더 전에 있었던 그런 그 동물 그 뼈를 그 발견을 했다나요? 재밌게 놀다 보면